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는데요. 정부 원안인 677조 4천억 원에서 4조 1천억 원을 깎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당은 민주당이 감액안을 취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여의도 내변인들 시간에서는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연말 국회 상황에 대해 여야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4명의 입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진구갑 정성국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현안입니다. 예산안인데요. 먼저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일단 감액, 이 증액이 아니라 헌정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감액만 담긴 예산안을 단독시켰는데, 자, 오늘 이제 예산안 법정 시한이지만 또 날짜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예산안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지금 핵심 쟁점이 뭡니까? 헌정사상 최초 초유의 일들이 요새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도 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677조 원 상당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물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4조 1천억 원 정도의 예산안 감액안을 놓고 보면 정부나 우리 당이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이 감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철회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 뭐 민주당이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 예상 외 밖에 강경 일변도를 보이니까 조금 당황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안이 처리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4조 1천억 원 정도를 감액한 사안이라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이 민주당이 당황할 정도로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조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당은 당황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당하지 않습니다. 일도 당황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당황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야 정부 협의해서 예. 처리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성의 있게 국회에 설명을 해서 제대로 편성됐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감액 부분 4조 1천억 말고 통상 이제 예산 증액 관련된 예산 심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려는 관행을 보여왔어요. 관행이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게 아니죠.
이런 관행 대통령이 먼저 깨셨잖아요. 시정연설 해오던 거 안 하셨고, 그리고 정부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청 등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태도를 보면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예산 심의권 또 확정권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가 그런 성의를 보였다면 민주당이 뭐 통과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국민들이 굉장히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특히 4조 1천억 원 감액 같은 경우에는 결산 과정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예산까지 무조건 통과시켜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국회가 그거 하라고 지금 예산 심의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적어도 증액 예산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면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이 안 된 예산 감액하는 방식으로라도 심의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 제일 궁금한 것은 정말 깎아야 될 예산이었는지, 그럼 아니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인 견제 또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간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안이 처음 제출 때부터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야당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세수 펑크를 56조 지난해요. 올해는 뭐 40조 가깝게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측이. 근데 예결위 심의 과정들을 보면은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아요. 그 세수 펑크가 역대급 나면서 지방 교부세도 그렇고 R&D도 그렇고 전 국민들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 어떻게 봤습니까? 677조 원 중에. 뭐 긴축 예산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돈을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뭘 했습니까? 재정 수입 악화됐는데 권력기관 특활비, 그 본인들 쌈짓돈입니까? 그 대략 늘려가지고 왔습니다. 그 영수증도 첨부를 못해요. 내라고도 못합니다. 이번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검찰, 경찰 특활비 많이 깎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다 그대로 유지됐어요. 왜 유지된지 아십니까? 거긴 다 소명이 됐어요. 자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내년에는 어떻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뭐 전화 정성국원이나 전부 다 국민들 세금으로 세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 그 일 해야죠.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깎은 거 한번 보십시오. 뭐 예비비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예비비 4조 한 2조 1천억 정도 제가 삭감했지요. 매년 얼마 썼습니까? 1조 한 4천억 정도 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4조 8천억을 가지고 온 겁니다. 또 늘려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코로나 있을 때는 제법 많이 썼어요. 그때는. 근데 23년도에는 집행률이 30%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삭감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특활비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 한번 여쭤보십시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황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식이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뭐 야당 무슨 일 할 수 있겠어? 결국은 똑같이 증액 요구할 거야. 우리는 증액 요구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예. 그리고 4조 1천억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증액을 못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태도나 여당 태도 보십시오. 마치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고 예. 국민 야당 협박해가지고 야당 당황하셨죠. 이렇게 몰아치는 게 여당의 태도입니까? 저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요. 삭감 내용들 지금 자꾸 호도하고 있는데 무슨 민생 예산을 깎았다. 뭐 수사를 못하게 했다. 제가 숫자를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 나오시면 반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정성구 의원께는 예. 이런 야당의 이 예산안 관련된 움직임을 포착을 했던 것인지 못했던 것인지 좀 더 여당 지지층 내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좋았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그 구작은 우리 그 의원님께서 예. 이 심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우리 여야가 심도 있게 이제 예산을 심사하고 굉장히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 심사에 참여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의 뭐 불과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좀 태도가 돌변했다.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또 민주당에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빌어보면은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또는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민주당의 태도가 이 갑자기 좀 바뀌면서 예. 어찌 보면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여야가 분위기 좋게 좀 잘 일을 해나가던 과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왔다는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공유를 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네. 한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뭔가 좀 몇 시간 만에 이 예산안 관련된 태도가 돌변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듣는 거는 정부는 전혀 입장을 바뀌지 않았답니다. 저희들도 예결위 간사를 통해 들어보면 정부는 국회 갈 수 있는 권한이 정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감액만 할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니까. 예. 보통 그래서 정부 입장이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감액 안 되면은 나중에 뭐 법정 시한에 넘기더라도 또 증액될 부분들도 뭐 소수가 모여서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사실과 다르고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그 예결위 뭐 심사 소위부터도 그렇고 전체회도 그렇고 꾸준하게 정부의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분명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서민들 위해서 쓰고 또 미래 예산이 많이 보장이 돼야 된다. 예. 그런 식의 예산을 계속 방향을 제시했고요. 뭐 전체회의는 저도 있었으니까 하고 소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과정이 있었는데 정부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뭐 사실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은 상당히 뭐 재난이라든지 이런 대처 비용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했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판단하시는지. 예비비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1조 1천억에서 1조 4천억 원 정도를 예비비를 매년 써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편성해 온 게 한 4조 8천억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중에 2조 1천억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충분히 매년 써오던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말고도 만약에 2조 4천억 원이라는 예비비가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저희 감액안에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나오면 국가 다른 계상이 다 있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목적 예비비가 있고 일반 예비비가 있습니다. 목적 예비비는 좀 전에 말씀하신 재해대책 관련된 거죠.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과도하게 가져온 거를 매년 예비비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정도, 1조 가까이 삭감이 돼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조 1천억을 삭감한 거죠. 그리고 예비비 부분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예비비를 너무 함부로 쓴 게 많이 있습니다. 취임 첫 해는 가령 보시면은 제가 쭉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임기 1년 차에는 집무실 이전하는데 496억 원의 예비비를 갖다 씁니다. 2년 차에는 532억 원을 또 예비비를 썼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는지 아십니까? 대통령 순방 예비비예요. 이미 순방은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예비비 편성 안 했어요. 한 200억 정도나 다 썼습니다. 근데 오로지 유독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대통령 예비 순방이 뭐 많은 건지 예. 아니면 어디다 따라 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도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이런 예비비들도 국민의 혈세인데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말씀드립니다. 예. 정 의원님 예비비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상당히 격앙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예. 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야당으로 하여금 수용할 수 있게끔 할 방안은 없었던 겁니까? 지금 저희 국회가 충분히 설명해갖고 지금 뭐 해결될 일들이 사실 없었죠. 뭐 그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뭐 지금 뭐 국회 운영위원회 또 그 예산심사 소위까지 들어갔지만 정말로 그 설득을 해 들어가면서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건 타당한 설명이다 논리다 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또 우리 한민도 대변인님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비비의 이 사용 이 부분을 보면 어찌 보면은 그 불안정한 국제 정세 변화라든지 재난 재해 등 그죠? 그다음에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유행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 많이 되는데 예. 좀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난 재해라든지 뭐 감염병 유행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과도하게 됐다는지 좀 그렇거든요. 뭐냐면 재난 재해가 언제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누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염병도 언제 유행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 국제 정세에서 불안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대비할 만한 부분으로 예산 확보를 해놓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여당 입장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야당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지만 또 여당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는 게 사실 이제 정부가 가지고 예산 편성권과 국회가 심사하는 그 부분에서의 권한이 서로 있기 때문에 저도 그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안 감액 그 부분은 헌정사상 초유의 첫 번째 일이라는 것 자체가
큰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광진 대변인 이야기 잠깐 말씀만 네,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미 제가 이제 우리 예결위원들 낸 성명서도 있고 쭉 꼼꼼히 살펴보면은 이미 예비비 같은 게 코로나 때도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집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편성돼 2조 4천억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국가적으로 쓸 일이 있다. 그러면은 국고 채무 부담형이라는 게 있어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반 예산으로도 내년 예산안에 1조 5천억 원이 반영돼 있어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이 재해 관련 부처에는 재해 대책비가 또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예비비 편성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정광진 대변인 예비비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난의 일상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언제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 재난을 당한 이재민들에게 즉각적인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버퍼를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뭐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예비비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감액된 것 중에 우리가 문제 안 삼을 수 없는 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중점 사업에 대한 예.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505억 우리가 신청했는데 49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걸 두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설명했잖아요. 다 설명할 우리가, 수 있어요. 다. 네, 왜 우리가 삭감됐는지. 동해에서 그렇게 유전이 개발돼서 부자가 되는 거 민주당은 반대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무자비하게 삭감을 했었던 거고 또 하나 전공의 지원 같은 문제도 네. 3,678억 원 우리가 그 신청을 했는데 931억 원을 감액했고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이것도 21억 원 감액했고요. 대학 근로장학금 이것도 83억 원 감액했는데 이 부분들은 정부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그런 계층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건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예. 특경 특활비는 뭐 따로 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그 얘기는 조금 지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예. 특경비는 다 감액했다는 거죠. 제가 질문했던 건 예비비인데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더 추가적으로 뭐 덧붙여 주시는 않았고 저기는 예비비 관련해서요. 예, 부위원장께서 그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대왕고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삭감한 거하고 일본 뭐 호남 KTX인가요? 정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호남 관련된 호남 지역 관련된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는 지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요. 네. 삭감이 아니라 그 본 예산에 호남 고속철 2단계 예산 1,300억 반영돼 있습니다. 증액 협의 과정에 있었던 600억 원이 반영이 안 된 건데 마치 그게 삭감된 것처럼 그걸 호남을 또 갈라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약간 교묘하게 비틀어서는 예.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셔야죠. 뭐 호남 고속철 예산은 삭감된 게 아니고 대왕고래 프로젝트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 지금 파기만 하면 뭐 140배럴 나올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이 지금 시추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지금 추정량이 산정이 됐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확인 없이 무조건 시추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뭐 거기 파기만 하면 지금 석유 나올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돈 썼다가 안 나오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지금 500억이라는 예산을 거기에 퍼붓겠다고 하니까 이거 정확하게 그 납득하는 바는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거기만 정말 설교 추정이 실제 가능하다고 보는 20%의 가능성만 있다고 해도 예.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지금 안 되는 거죠. 좀 제가 덧붙일까요? 예, 짧게 듣고. 전 대통령실의 그런 반응 뭐 민주당은 뭘 자원이 나오기를 바라지 그 누가 한 얘기입니까? 참 저급해요. 그런 편으로 야당을 공격합니까? 자료를 안 냈어요. 자료를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중요 자료를 모두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산 투입. 그리고 아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이제 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쭉 적어오신 것 같은데 상당 부분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합의로 삭감된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청년 도약계제, 도약계좌 집행률이 2년간 40%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논의해가지고 된 겁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밤에 경비 쓰는 일을 시킨답니다. 그것보다는 더욱더
좀 잘 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자 여야가 협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했던 것들입니다. 지금 할 얘기 없으니까 예비비 깎인 거에다가 특활비 깎인 얘기를 그건 차마 할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가지고 민생 예산이 깎였다. 앞으로 제가 쭉 얘기할 거예요. 수사를 못한다? 얼마나 허황된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정성훈 의원께서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상당히 또 윤석열 정부의 네. 중점 또 전략 사업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예산이 삭감되면 시추농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요. 지금 뭐 아까 그 안 나올 수도 있다 하시는데 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왜 안 나온다고 전제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게 아니 대한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505억 원이었는데 이게 497억 원을 감액하라는 하지마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그냥 하지마라는 뜻이에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정부는 일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물론- 자료를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네. 그 나오기가 확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혈세 낭비가 아니냐 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잖아요. 국회는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추진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실제로 그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들 말은 일단 사업을 하게 해주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국민적인 기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 정국을 좀 정경용이다, 감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래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의원들 이야기하고요. 지금 사실 중요한 게 이게 특활비, 특경비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 여쭤보고,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내용이라는 건 대략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영수 증빙이 되지 않는 특활비와 특경비는 특수 경비는 대폭 삭감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관련 기관들 이제 정부 기관이죠. 이거 증빙 자료 남기기가 쉽지 않다. 남긴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마약 수사, 다크웹 조사, 위장 거래 비용, 내용 증빙이 어렵다. 또 시간을 주면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다. 이런 해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간 많이 들였었어요. 국회 이 각 상임위별로 보면 감사원 감사 때도 그랬고 검찰에 대해서도 그랬고 제출하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안 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삭감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내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지금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어느 국가기관이 이렇게 예산 결산 심사를 받습니까? 물론 특수수사라든가 기밀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게 관행적으로 인정돼 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2017년 이후에 검찰 특수활동비, 특경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역이 어느 정도 보여졌는데 터무니없는 겁니다. 이거 해명 안 듣고 그대로 편성하면 안 되죠. 이제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1조가 넘는 이 예산에 증빙도 없는 부분을 그대로 다 주라고요? 관행이었으니까요.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검사가 이 국회가 그걸 심사를 안 하고 관행이니까 그냥 배정한다?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증빙을 내라는 게 뭐 거기에 있는 수사 기밀이 유출될 정도의 어떤 증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개인정보 뭐 수사와 관련된 뭐 신상정보 이런 거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게 명분 있게 쓰였다는 정도만 소명해달라고 예. 사실 민주당이 보기에는 간청할 정도로 그러면 안 깎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가지고 무조건 편성 안 해줬다고 비판하고 그리고 막 이거 안 해줘서 뭐 수사가 기능이 마비된다?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지. 한민수 의원 이 답변 듣고 짧게 꼭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자 지금부터라도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10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철저하게 좀 정빙 자료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겠다 그러면 이 삭감안이 특수활동비와 특경비 관련해서 삭감안이 철회될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그 법사위에서 우리 법사위원장도 제대로 내면은 특정 경비 같은 경우 많이 복원시켜 주겠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예. 검찰에다 얘기했었고. 근데 검찰은 너무 좀 심합니다. 그 논리 자체가. 국민들을 호도하는 논리들이 있어요. 이러면 수사 못한다? 지금
딥페이크 범죄 대응 등 예산에 반영된 수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1267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세부 항목 제가 한두 개만 얘기할게요. 마약 수사가 99억 원이 됐고요.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에 154억 원이 다 배정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야당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명절 때 떡값으로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검찰 간부들이 좋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국민 세금 가지고 우리 서민들은 10,000원 한 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판인데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영수증 첨부도 안 하고 그게 관행이다? 이런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관행을 없애버려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경호실은 다 소명을 했어요. 그 다 예산 받았습니다. 이걸 국회가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잘못했다고요? 길 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이런 예산 살려주는 국회가 잘한 건지 삭감한 국회가 잘한 건지. 알겠습니다. 한민수 의원께서 뭐 떡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뭐 규명된 건 그렇죠. 아니니까. 아니, 아닙니다. 지금 그런 그건 많이 지적들을 나왔습니다. 그런 이미. 지적들을 나왔어요. 많이 받아왔기 수사에서도 때문에 그렇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특활비와 기존에 그렇게 관련해서는 써왔다는 얘기입니다.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뭐 수사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자금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진 것처럼 비춰지는 전액 감액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관리라고 했던 것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는 제대로 고쳐지지 못하고 지금에는 민주당이 의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자랑하듯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예. 정성호 의원께도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이 특수활동비 특정경비 관련해서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과 또 주로 이제 경찰 쪽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예. 법원은 삭감이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것이 뭐 민주당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정치적 의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민수 의원의 설명은 출처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좀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의 들어갔을 때 대통령실 그 특경비하고 특활비 이거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 경호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호실이 복원된 이유는요. 제가 이런 논리를 폈어요. 어떤 논리냐면 경호실 같은 경우는 경호무가 외국에서 오는 국빈들 있지 않습니까? 국빈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경호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소홀해졌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특히 해외에 있는 우리 국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방문했을 때 경호 이런 업무들이 소홀히 얘기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에 대한 특경비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한민수 대표님 말 일정 부분 맞는 말씀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관행이라 해가지고 국민들 눈앞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이유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거의 전액 삭감이라는 의미는 그냥 기능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바꿔야지. 그 문제가 있대서 그 전체를 더 호도하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완전히 없애버리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예. 아까 그 법원 뭐 말씀하는데 그 많이 나왔잖아요. 왜 법원에 그렇게 좀 그 민주당에서 예산을 많이 좀 배정하는 이유들은 우리가 많이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민수 대표님 저를 많이 쳐다보이셔서 제가 뭐 대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그 말씀드리려고. 1심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법원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인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표현은 안 하지만 검찰은 너무 밉고 경찰 검찰은 너무 밉고 보기 싫고 정말 뭐 그런 거지만 법원은 정말 우리 좀 봐주세요. 또는 그 네. 우리가 뭐 해석 좀 잘해주세요. 이런 게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 정 바로 의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 이 의원님이 법원에는 그렇지 특정경비나 특수활동비가 삭감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게 이제 우리 정 의원님 일부러 생각한 것 같지는 않고 내용을 이제 그런 지난번에 한번 보수 언론이 뭐 법원 예산을 뭐 다 막 올렸다 했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거기에 절대 액수가 국선 변호인 선임하는 돈이었어요. 그 서민들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법원에서도 얘기했어요. 입장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법원하고 쓰는 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호도하려고 이 프레임 갖고 가시면은 마치 법원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하긴 국민의힘분들이나 뭐 대통령 부인이나 아무나 수사 안 받으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연결시키는 거 맞지 않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액수 한번 예. 보십시오.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 82억 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80억 원, 감사원 15억 원, 경찰청 32억 원. 이 돈이 감면되고 삭감됐다고 해서 여기 업무 못합니까? 일반 예산은 다 보장돼 있는 거예요. 이미 수천억이 됐든 수백억 다 보장돼 있고 정말 어찌 보면은 입증 안 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디다 쓰였는지 모르고 제가 아까 모르겠습니다. 떡값이라는 표현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그거 기사로도 다 나왔고 판결로 나옵니다. 예. 검찰총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알겠습니다. 아무 때나 씁니다. 명절 때. 네. 그런 표현들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돈들은 앞으로 안 쓰고 만약에 뭐 전임 정부 때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받는 거 맞습니다. 저는 뭐 그거 인정합니다. 잘못된 건 비판받고 지금부터 바꿔야죠. 그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왜 다시 못하게 합니까? 그거 아닌 거죠. 저는 최근에 잠깐만요. 예. 말씀하시죠. 네,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특활비가 떡값으로 쓰였다는 것은 최근에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활용됐었던 때가 있죠. 그래서 더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국회나 감사원에서 계속해서 요구했었던 거고 무엇보다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수경비 활동 지원비는 다 삭제가 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입증을 이게- 못했어요. 이게 어디가 그래도 쓰겠다는 가능한 건지.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입증을 하면 당연히. 앞서 이제 한민소 의원께서 프레임 이야기를 해서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으면 궁금하니까요. 조기현 부위원장께 일각에서는 이렇게 아주 민주당에서 강하게 삭감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브랜드 공약인 지역화폐를 정액하기 위한 것이다.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역화폐 증액은 증액이고 네. 이 확인되지 않은 특활비, 특경비 삭감은 삭감이죠. 아, 다른 이야기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갑자기 지금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나온 얘기면 뭐 원인 관계를 따져보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0월 달부터 예산 심사할 때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을 다 지켜보셨잖아요. 검찰이나 감사원이 이 특활비, 특경비 분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는데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예. 이제 그거 보면 이 지역 화폐 예산하고 이 부분을 결부시켜서 볼 문제는 아니고요. 지역 화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증액 부분에서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여당의 태도 때문에 안 된 게 안타깝죠. 실제 민생경제 차원에서는 증액 예산에 포함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10일까지 처리 기한이 연장돼 있어서 이 부분이 여야가 협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특경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지역화폐 예산을 진짜 그랬다면은 이거를 감액을 우리가 해가지고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정쟁화 시키려고 저는 연결시킨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협상용은 아니다. 아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필요하고 이 예산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짧게. 네, 짧게. 우리 ODA 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외 원조하는 해외 예산. 지원요. 지원. 네. 이번에 762억 원이 삭감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얘기를 간사한테 들으면서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냐면은 전쟁 중인 나라 심지어는요. 그 나라에서 받지 않겠다고 한 나라도 주겠다고 편성을 해왔답니다. 정부가. 이런 거 삭감 안 하면 국회가 직무유기죠. 일 안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잘하셨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부분 잘하셨어요. 그럼 이 네, 돈 잘하신 건 다 잘했다고 지금 보면 하는데. 우리가 잘 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잘했습니다. 아니 제가 잘하셨다는 거는 잘했다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리고 정성구 그렇지 의원이 좀 않은 부분이 있는 설명하셔야 될 것 거거든요. 같은데 여당 의원이시니까 예, 예. 정부가 ODA를 하는 또 이유도 있을 테니까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거는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그 그래요? 부분을 그 부분을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래요. 지금 예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힘이 놓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 입장은 달라요.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익을 늘 야당보다는 우선시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는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모든 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생각하는 우리 보수 정부의 방향하고 또 진보 정부의 방향이 좀 달라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방금 예산에서 제가 지금 좀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한무새 대표님 설명이 다 사실 신빙성도 있고 또 타당한 것도 있지만 그 아까 잘한 거는 잘한 걸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이걸 감액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감액한 것이 하더라도 아무 관계없다 하시는데 그 감액안 예산도로 해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동안 쓰는 돈에서 거의 100억 가까이가 예를 들어 깎인다 하면 어떻게 타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예산 심사 해보니까요, 10% 감액, 30% 감액 이런 것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감액을 합리적으로 좀 해오는 것하고 전액 삭감하고 이런 것들은 좀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 과정에서는 예. 충분히 이제 정부 측이나 검찰도 그렇고 소명을 하고 뭐 경호처처럼 증빙해와라. 예. 그건 당연히 국회에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정부 알겠습니다. 측이. 예. 조기현 부위원장께 또 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자산 과세 부분인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할 때는 상당히 좀 내부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좀 신속하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2년 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뭐 여론을 의식한 겁니까? 아니면 세수 부족을 강조하긴 했었는데요. 뭐 여론 의식 안 할 수 없죠, 정치라는 게. 근데 이제 예.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 이 가상자산이 시장 변동성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같이 돼 있어야만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이 효능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훨씬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시장은 이제 이 불장처럼 막 달아오르고 있는데 실제 투자자를 보호할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국면에서 이 가상자산 이 세금 통과가 될 경우에는 실제 투자자들에게 투자 이익에 대한 이 과세라는 원칙에 벗어나서 상당한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부분을 고려 안 할 수 없었던 거고요. 뭐 단순하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투세 때도 그렇고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선택을 할 때마다 그 비판에 직면합니다. 안에 지지자들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결정을 해야 될 때는 감내하고 간다는 거죠. 뭐 한동훈 대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거 뭐 했다고 생색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국회 원내 일당으로서 뭐 누가 주장했던 거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 있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대변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티격태격 거의 의견 일치가 안 되는데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어요. 조기현 변호사께서 생색 낼 부분이 있으면 생색 내도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생색 좀 내겠습니다. 금융투자세가 이렇게 유예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하는 것도 일정 부분 뭐 예견이 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결정 내리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인가요? 한동훈 대표가 관련해서 민심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조세 대원칙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소득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뭐 전자지갑에서 소득이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런 문제들 재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내게 하겠다라는 것이 해당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육성 차원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여기에 예.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조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민주당이 늦었지만 이렇게 유예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하고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화기애애하네요. 자, 예산은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두 분 의원께 1분씩 좀 시간을 드릴 텐데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럴 거예요.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나? 이렇게 어려운 건가? 다 그래도 국민을 대표한다고 해서 나름 지혜를 갖고 똑똑한 분들이 여의도 국회에 있는데 참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먼저 정성구 의원한테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제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직접 운영위원회 참석해 봤기 때문에 느끼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여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우리 그 선배 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과거 20대, 21대에 비하면은 지금 사실 좀 최악이라는 말이 들리거든요. 뭐 그 이유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정쟁의 이 끝까지 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상까지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보거든요. 물론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정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남은 이 기간이라도 국민들께 다시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간절합니다. 예. 국민들이 걱정하거든요. 먼저 좀 서로 간의 의견은 달라도 어느 정도 절충도 좀 하고
한 의원님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지적 정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 우리 국민들께는 뭐 선후 관계를 따지고 또 하다 보면은 또 제가 남 탓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또 글쎄요. 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려니까 좀 미안합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국회를 어떤 협력의 파트너 이렇게 같이 국정 운영을 할 상대로 인정을 안 하는 게 큰 것 같아요. 특히 야당은. 그리고 요즘은 뭐 여당 대표마저도 인정을 않고 있으니까 더 심해진 거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지금 이제 검사 아니거든요. 뭐 수사하듯 합니까? 그게 아니고 국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정말 이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또 협상이 안 되고 파행되고 하면은 모든 책임은 물론 우리 민주당도 다수석이니까 책임져야죠. 예. 그 지적을 받지만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무거움을 마음을 가지고 좀 책임감을 갖고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성구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현안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한 의원님. 네. 오늘 이제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에 보고를 했고 네. 최재해 감사원장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일날 표결을 한다는 건데 예. 다수결이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간다면 이제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네. 지금 뭐 여러 이 억측도 있고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헌정사 초유의 감사원장 뭐 탄핵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저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3명의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이유 뭡니까?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탄핵 소추를 국회가 네, 할 수밖에 탄핵 소추입니다.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 감사원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정권 초기였죠. 2022년 7월 29일이군요. 법사위 전체에 와가지고 감사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최근에도 그랬답니다. 10월 달에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 이 말이 실감이 되십니까? 그래놓고 오늘 이제 이제 탄핵 소추한다고 하니까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독립기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국회 와서 이런 얘기하고 그 뒤로 어떤 걸 했습니까? 전 정권을 겨냥한 정말 어마어마한 감사들을 해왔습니다. 뭐 재판 가서 뭐 무죄도 나기도 하지만요. 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표적 감사.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러 가지 그 중에 이제 감사위원회 문제도 있고 뭐 허위공문서 문제 있고 막 나왔잖아요. 이분은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통과를 하고 운영할 책임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지지 않았죠.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차례 시민단체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 부실공사 문제, 부실 감사 우동 문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 모두 거부했습니다. 제대로 감사 안 됐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의원총회에서 어떤 다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옛날 같았으면요. 이거 제대로 했으면 벌써 수사받을 사안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지금 뭐 감사원장 이 정권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으로 하는 네. 게 맞고요. 이제 역풍이나 뭐 후폭풍 우려 같은 건 당내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역풍을 우려하고 후폭풍을 얘기한다면요, 음. 그건 정치적 계산이죠. 이제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국민들 보실 때 야 민주당이 지나쳤어 하면 그 모든 비난과 비판과 정치적 부담은 저희들이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보시고 인정하실 거다. 예. 할 만한 사람들 탄핵 소추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로 믿습니다. 정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예.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을 했는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아니, 지금 그 이번에 민주당이 그 추진하는 탄핵 여기에 이제 3명이 포함되면은 1년 동안 총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자 해석이 되죠. 감사원장이 뭐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까 한민수 의원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 그리고 또 국정감사에서 위정 같은 이유를 내세운다 하는데 이런 사안에서 민주당이 물론 불만을 좀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렇다 해가지고 헌법상 독립기관이 감사원장을 탄핵을 한다.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는 조직에 있는 분들이 네. 조금 어떤 뭐 야당이 봤을 때 이렇게 좀 부족하거나 이런 일을 했을 때 또는 검사가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상황이 났을 때 그 사람을 탄핵을 벌인다는 식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창수 그 우리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스 출자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이유로 지금 사실은 탄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반하는 결정을 내리고 수사 결과를 내놓는 사람들을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이것을 국민들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정관장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네. 그 이번에 국회에 들어와서 다수를 차지하고 나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는 이제 검사 이 탄핵 관련해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제 2명 해서 이제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이 이제 검사 3명인데 그러면 지난 1년여 동안 총 이제 12명 정도가 됩니다. 12명 정도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탄핵 남발이다.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좀 지연하거나 또 방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지적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12명 탄핵 발의안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가 뭐 어디가 지연되겠습니까? 이미 수사는 다 끝났고요. 대부분 다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또 계속 기소를 하더라고요. 그 수사에 지금 이 세 분 물론 지휘부니까 영향이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사검사가 중앙지검에 2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의된다고 해만 바로 대행체제로 가기 때문에 전혀 탄핵 결의와 이재명 대표 수사는 아무 관련성이 없고요. 12명이 탄핵 발의됐지만 탄핵 국회가 의결한 거는 2건이었죠. 직무집행정지시키고 나머지는 이 청문 과정을 거쳐서 아직 그냥 발의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이제 2건 중에 안동환 검사하고 이정석 검사 케이스가 있었는데 안동환 검사 둘 다 기각됐는데 그러니까 이 터무니없는 그 검사 탄핵 계속 시도한다고 비판하는데 안동환 검사 공소권 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대4로 기각은 됐는데 4분이 탄핵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이 위법은 있지만 탄핵 사유에 이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탄핵 발의될 만한 요건이 있었던 거죠.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는 만장일치로 기각은 됐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이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위법 사실의 일시 뭐 장소 이런 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검찰이 제출 안 합니다. 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전혀 사유가 없었는데 발의한 게 아니라 충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3분에 대한 탄핵 발의는 명백하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예. 결론 때문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다.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탄핵 그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정관희 대변인 오늘 민주당의 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자기들을 수사하건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들 콕 집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발언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지금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만 탄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놓고 보면 뭐 한동훈 대표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죠. 저는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패스트트랙 해가면서 정말 동물국회 그 과정에서 탄생한 공수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수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되면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검찰 문제가 되는 부분 고치면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수행 중에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 검사들이 직무수행 중에 그러한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반 사유가 있었느냐. 이건 저는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평가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뭐 이정섭 검사 같은 얘기를 했는데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갖고 탄핵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엔 불기소 처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법정서와 조금 괴리돼 있을 수 있는 결론이지만 지금 내리는 결론은 자신의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서 불기소한다. 오히려 여기서 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자신이 오히려 더 정치 검찰화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평가할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적당한 아주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겁니다. 아니 바로 이 지적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2명의 검사까지 포함하면 총 12명의 검사를 이제 탄핵 대상 소추 대상으로 올리는 것인데 정작 지금까지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탄핵을 시도했던 뭐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어떨지 아직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만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인용이 되겠냐. 근데 인용이 안 될 건데 탄핵 소추를 통과시켜서 결국 직무 마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런 지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국민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원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립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모두 훼손했죠. 독립성. 저는 뭐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검사들 아까 두 분께서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은 제가 헌정사상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직하면은 사제들께서 그런 성명을 냈겠습니까?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그 제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59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도 어느 장관, 어느 책임자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정부입니까? 검사들이요? 하면 이거 제가 묻고 싶어요. 검사들 탄핵사에서 조 변호사가 잘 설명했으니까요.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으로 만약에 수사 이분이 윤 대통령 부인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같으면 지금 멀쩡했겠습니까? 되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검사들 12명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무슨 역풍? 이분들이 멀쩡한 사람들입니까? 검사는 아무리 지금 무소불위에 검사 대통령이 있다고 유세당당하지만 공무원입니다. 임명직 공무원. 저는 선출직 공무원이고 뭔가 비리 혐의가 있으면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재부나 외교부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성명 낸 거 보셨어요? 연소 돌리면서 항명하는 거 보셨습니까? 검사는 뭐 치외법권입니까? 이 또한 특권의식입니다. 네. 검사가 뭔데요?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데 왜 자기들 하면은 왜 우리를 건드려? 이러면서 그냥 국민들 상대로 협박하고 야당 상대로 협박하고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예. 죄 없으면은 소명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네 분을 상대로 목소리 높인 게 아니고요. 네. 그런데 하도 엉뚱한 정치 검찰 상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정현희 대변인.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이나 한민수 의원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은 정치 검찰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이제 정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분들이 탄핵에 이를 만한 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집단행동을 했다?
성명 정도 발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이 한 적 보신 아니,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검찰을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그런 공무원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사명 민주당이 총경은 경찰국 때 그 주도했다고 해서 어떻게 된지 아시죠? 제가 지금 민주당 정황제 대변인 받았습니다. 징계. 발언 마무리하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기회를 하는 거잖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부처에 대해서 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무도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성명 정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반박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그런 공무원들은 다 수사받아 처벌받았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안 받았죠. 정치검찰? 그러면 딱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지금의 2년 반 동안 윤석열 검찰 단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예,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당당하려면 당당하게 처신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하면 됩니다. 예, 정성구 의원 말씀하시죠. 예. 지금 한미수 대변인님 지금 말씀이 예. 그래 검찰을 상대로. 젠틀하시고 그래 이래 우리도 이렇게 참 부드러우신 분이 검찰에게만 나오면 막 변하시는 거 보면서 뭐냐면 검찰이 다 잘한 건 아니겠죠. 다 잘한 게 아니고 아니지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 정광재 대변인 말씀대로 검찰이 하는 거는 무조건 잘못했다는 인식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부분 요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조기현 부위원장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정작 이렇게 총지금까지 지난 1년여 동안 12명의 검사가 이제 탄핵 대상이 되는 건데,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안 되면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농담하죠. 그런 정치적 부담까지 감내하겠다는 예. 겁니다. 각 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어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어떤 일단 보복성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 주장일 뿐이지 실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다 적시돼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3명의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도 역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적시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고, 저는 뭐 인용 여부에 대해서까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충분히 탄핵 발의할 만한 위법 위헌 사유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거운 주제만 다루고 있어서 오늘 이 보도 전문 채널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고향이죠. 이 대구 또 경북을 방문한 것이 상당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최고위원회도 대구에서 주재하고, 사실 TK 지역이면은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으로서는 동진 전략인데 호남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이 TK 지역에 최근 들어 경북 지역도 그렇고요, 공을 들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물론 뭐 대구 경북만 이렇게 가고 다른데 안 간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 또 이제 민생 행보를 계속 해오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호남도 방문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은 또 대표가 그 안동이 고향입니다. 예. 일전에도 후보 시절뿐만 아니고 당 대표 지난번 하실 때도 몇 차례 방문도 하셨는데, 가시면 또 이철우 경북지사랑도 얼마나 대화 잘 나누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할 일 있으면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봐요. 이제는 그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서 뭐 또 나눠져 있고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또 이번에 가니까 경북 지역에서도 다들 환대해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한동훈 대표 호남 오시고 다 환대하지 않습니까? 예. 잘해서 지도자들이 또 대표들이 정말 민생 챙길 수 있는 행보들은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꼭 대구 경북 가가지고 우리가 동진을 하겠다, 물론 이런 또 정치적 계산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예. 이제 그 대표 이제 민생 일정을 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수용하셔서 가신 겁니다. 아니 근데 정성구 의원, 예. TK면은 국민의힘의 정말 핵심 심장이죠. 기반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 이런 어떤 TK 공략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대구 경북은 총선을 하든 지선을 하든 뭐 싹쓸이로 국민의힘을 주는데 왜 이재명 하필 가느냐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대선은 다르잖아요. 대선에서 우리도 그 보면은 광주 전남에서 10% 이상 이준석 대표 그때 그런 거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번에 지금 우리 지난번에 대선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그 표차가 24만 표, 0.73% 차이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총선 지선에서 다진다 해가지고 대구 경북에 있는 그 많은 표들을 이재명 대표가
소개하는 것과 거기 있는 표를 일부 가져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다 가야 될 표를 가져오는 거는 또 이게 플러스 두 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제가 뭐 고향도 지금 경북 안동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고향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치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여기서의 나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내가 여기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지난번에 보궐선거 할 때 전라도 지역에 있는 그 선거 영광 다 찾아갔잖아요.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버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위정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활동 반경이 좀 넓어졌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10일로 연기한 이유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좀 이탈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가요? 바람인가요? 뭐 일정 정도 충분히 그런 전략적 고려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8표의 이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뭐 이번에도 역시 예상대로 대통령께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을 가지고 만지작 하시는데 이게 저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카드로 자꾸 이렇게 쓰시려고 하고 정말 끝낸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거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좀 진정성 있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가 국민 여론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일 거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 대통령 용산과 친윤 간의 갈등 양상들을 고려하면 뭐 우리가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12월 10일 표결에서는 기존과는 좀 다른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죠. 정관태 대표님 이 기대가 민주당의 기대가 현실화될 거예요. 10월 10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기가 됐는데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사무부총장이 전략적 모호성 이야기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약간 이탈도 아니고 이탈 아닌 것도 아니고 뭔가 있는 겁니까? 제의가 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결단코 없는 겁니까? 제가 원내 의원이 아니어서 전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2월 10일이면 이제 한 8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공소 사실을 갖고 발표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전반적인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한에서 무조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비단 당원 게시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정말 맹목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앞으로 남은 8일 동안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것에 따라서 조금 뭐 판단하는 바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뭐 내일 만약에 재의결과 관련한 게 있다면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성호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빚으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듯 하는 보도가 전해지는데 그런 게 일말이라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부결 의지가 강력하게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한동훈 대표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 제가 표현을 드릴 수 없는데 여하튼 그때 김희전 최고위원과의 그때 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컸던 것 같고. 근데 대표께서 그런 일을 가지고 또 뭐 이 어떤 김건희 특검법의 찬성 반대 이런 부분을 바꾸고 이럴 건 아니죠, 그죠? 아닌데 지금 이제 대표께서 이제 가지는 그 마음은
이게 12월 10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이 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요 사이에도 많은 정치적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표는 늘 이래 보면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다가 대통령님하고도 좀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우리 예전에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그때 이제 국민 눈높이 이야기를 하다가 대통령님이 뭐 사퇴라 이런 걸로 인해서 큰 한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대표 출마할 때도 최상병 특검법 제3장도 꺼냈을 때도 또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가지는 가장 큰 이 어떤 어찌 보면 부담이라 해야 될까, 이게 국민 눈높이와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대표라는 그 자리에서의 그 어떤 갈등, 내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내가 대표로서의 현실, 여기에 있어서의 괴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게 큰 상황에서 이 특검법이 지금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국민 여론도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고, 또 당의 상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표가 뭔가를 속 시원하게 탁 이렇게 던져서 말을 표현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대표께서 어떤 표현을 하시는지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겠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민주당은 10일로 연기를 냈습니다. 그게 통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제 연기를 했을 텐데, 그럴 가능성 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26일 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28일 뭐 언론에서 많이 이제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까요. 했는데 저는 그 우리 국민들도 판단할 시간도 더 드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뭐 다른 의원들도 더 많은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런 충분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 그 부인과 관련된 특검법을 3번 거부권 쓰셨어요. 정말 역대 이런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헌정사 처음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 판단이 저는 다 내려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제가 이제 뭐 역지사지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갈수록 이제 어떤 결단이랄지, 지금까지는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법도 제3자 추천하다 안 되면서 저희들이 내면은 그냥 무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도 국민 눈높이 말씀하신 대로 주장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광래 대변인이 이제 그 과상화폐, 그 과세 문제에 있어서 한 대표께서 한 말씀이 맞다면, 제가 듣기로는 민심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을 반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정권은 없어요. 여당도 없습니다. 국민에 반해서 영속될 수 있는, 존속할 수 있는 정당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뭐 정의님처럼 가까우신 분들하고 측근 의원들하고 논의도 하시겠습니다만, 나중에 결정을 할 때 결국은 저는 한 대표가 이번에도 알겠습니다. 또 부결을 쪽에 손들고 하면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열성적인 지지층,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잘했다고 할지 몰라도, 한동훈 대표도 대선을 생각하시는 분 아닙니까? 차기 대선 주자신다면은 그렇게 가지고 되겠습니까? 결국은 많은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산안 만큼은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